11장 금융과 신용입니다. 11장의 슬라이드를 제가 만들 때 금융 부문에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신용 부문은 거의 뭐 만들지를 않았는데요.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신용과 관련해서는 뭐 특별히 우리가 크게 그렇게 이야기할 게 많지는 않아서요. 11장에서는 우리가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금융시장 가운데 자본시장은 크게 이제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주식시장은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주로 채권시장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 거기까지 가지 못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데요. 그래서 금리를 알면 경제가 보이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금융이란 무엇인가? 금융,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을 우리가 금융이라고 하고요. 파이낸스라고 하죠, 그렇죠? 금융제도 또는 이제 금융 시스템, 파이낸셜 시스템, 저는 이제 금융제도보다는 금융 시스템이란 말을 더 좋아하는데요. 제도라고 하면 어떤 이제 규정, 뭐 관련된 법규, 뭐 이런 걸 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융 시스템이란 말이 조금 더 저는 적절할 것 같고요. 뭐 둘이 똑같은 말입니다만 금융 시스템을 이제 금융 제도라고 번역하는 건데요. 금융 시스템이라는 것은 금융 기관들, 그다음에 금융 시장, 그다음에 제도를 모두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들어보시면 제도라기보다는 이제 시스템이 조금 더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금융 시스템은 이제 가계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을 자금이 부족하든가 혹은 이제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가계, 또 다른 기업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기능을 이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금융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그렇다면 이제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자금이 투입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뭐 경제 성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시간 가치에 대한 얘기를 조금 좀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시장과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교재의 조금 뒷부분에 가면 우리가 다루는 11장에서 조금 중간 뒷부분쯤에 가면 이제 현재 가치와 관련해서 따로 설명을 해놨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문제를 생각해 보고 싶냐면, 가까운 친척이나 뭐 혹은 이모죠, 그쵸? 삼촌이나 이런 분들은 저도 어렸을 때 용돈을 잘 안 주셨던 것 같아요. 이모부가 가장 용돈을 많이 주셨고, 큰아버지, 고모들한테 가끔 용돈을 받기는 했었는데, 고모들은 용돈을 주시면서도 항상 엄청나게 생색을 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모라고 하겠습니다. 이모가 없는 학생들은 되게 좀 안타까울 것 같긴 합니다만, 이모가 대학 입학을 축하한다면서 이제 100만 원을 선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모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줄까? 아니면 1년 뒤에 줄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것이죠. 2022년 6월 6일에 받을 수도 있고요. 정확히 1년 뒤인 23년 6월 6일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고 답하는 것이 좋을까요? 뭐 이모는 어떤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라 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지금 당장 받는 것이 좋을까? 사실 저는 이제 우리 6월 6일 강의이긴 한데 뭐 한 하루 전 혹은 이틀 전에 이제 미리 만들어 놓거든요. 오늘 토요일인데 6월 4일 토요일인데 아침부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전반부 동영상은 좀 어눌하죠.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아침부터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6월 6일 오늘 받을 것인가, 아니면 1년 뒤 6월 6일에 받을 것인가?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이야기냐면요. 도토리를 오늘 받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1년 뒤에 받는 것이 좋을까? 유명한 이야기는 이제 아침에 받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저녁에 받는 것이 좋은가라는 건데요. 찾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재밌는 그림이 있어서 그 이제 원숭이들에게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씩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원숭이들이 막 화를 낸 거예요. 그걸 알아들었다는 게 참 놀랍긴 한데, 그렇게 화를 내니까 이제 저공이라는 사람이었죠. 저공.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공입니다. 이공 저공, 할 때 저공. 그랬더니 이제 원숭이들이 화를 내니까 이제 저공이 그렇다, 알겠다. 그럼 내가 이제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주겠다 그랬더니 이제 원숭이들이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되게 네거티브하게 해석을 하는데 경제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숭이가 굉장히 스마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꽤 오래 살잖아요. 보통 한 사람이 뭐 짧게는 뭐 6, 70년에서 길게는 뭐 100년까지도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의 라이프 타임에서 아침과 저녁의 시간 차이는 사실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뭐 원숭이들도 꽤 오래 살긴 하죠. 근데 수명이 상대적으로 짧은 사람들에게는 혹은 정말로 뭐 하루살이 같은 그런 존재에게는 아침과 저녁은 그 1년의 시간이라고도 보기 어려울 만큼 긴 시간이에요. 내가 태어날 때와 죽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숭이들이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누군가에게 이건 1년의 시간일 수 있는 거예요. 뭐 너무 제가 이렇게 장난치는 건 아니고요. 이 속담 혹은 뭐 조삼모사에 대한 속담이죠. 조삼모사. 이 속담에 대한 뭐 이렇게 굉장히 깊은 의미 부여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있고요. 이 시간 차이가 비교적 매우 짧지만 이거 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일 수도 있잖아요. 아침과 저녁 사이인데 내가 점심을 먹다가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3개를 받고 저녁에 4개를 받는 것이 싫다고 해서 이걸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주겠다고 했더니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침과 저녁 사이에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면 그렇다면 뭐 심지어 뭐 전쟁 상황일 수도 있고 굉장히 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침에 3개가 아니라 4개를 받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당연히 지금 준다고 할 때 받는 것이 더 좋겠죠.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 도토리를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면 오늘 받는 것이 1년 뒤에 받는 것보다 좋습니다. 만약에 오늘 100만 원을 받아서 내가 이걸 은행에 예치해 둔다면 1년 뒤에 나는 이자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원금은 뭐 당연히 받는 것이고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뒤에 100만 원을 받는 것보다는 당연히 지금 100만 원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계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자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특히나 뭐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신혼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대체로 뭐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에서는 기대 수명도 좀 짧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병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망할 확률도 높고 사건 사고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요. 교통사고, 뭐 대형 사고들도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자연재해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00만 원을 받는 것이 단순히 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근데 1년 뒤에 100만 원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100만 원의 가치는 당연히 1년 뒤에 100만 원의 가치와는 다르고요. 그러니까 오늘의 100만 원과 1년 뒤의 100만 원은 다른 거예요. 똑같은 100만 원이겠지만 거기에 시간이 들어가게 되면 같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치는 달라집니다. 이 둘의 가치는 당연히 다를 것이고 그럼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의 100만 원이 더 가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은행에 지금 맡기면 1년 뒤에 금리가 5%여서 105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번 해보죠. 제가 일부러 이자율 금리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계속해서 미루고 있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105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원금이 100만 원, 우리가 이자가 5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의도가 있는데, 단순히 뭐 금리가 2%다, 뭐 이자율이 3%다 이런 거는 뭐 여러분 대충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금융시장을 계속해서 접근을 하다 보면 그 뭐랄까요, 약간 사고의 고착화라고 할까요? 좀 다른 관점,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죄송합니다. 가능성이 좀 그 차단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조금 더 유연하게, 좀 플렉서블하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1년 뒤에 105만 원을, 그러니까 for sure 100% 지급하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전혀 없습니다. 리스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for sure 지급하는 금융상품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예금일 수도 있고, 뭐 채권의 형태일 수도 있고, 무슨 펀드의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데, 이 금융상품을 누군가 와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은행에 잠깐 일이 있어서 방문을 했는데 은행 직원이 갑자기 이제 금융상품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뒤에 생각해 보니까 for sure 105만 원을 준대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얼마를 낼 용의가 있을까? 이 금융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얼마를 낼 용의가 있을까? 첫 번째 케이스 1번, 이 금융상품의 금액은 105만 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100만 원을 은행에 맡기면 1년 뒤에 105만 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금융상품을 105만 원에 판매를 한대요. 그래서 당연히 생각해보면 이 금융상품을 안 사는 게 맞는 것이죠. 예, 노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두 번째, 101만 원을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100만 원을 은행에 맡기면 1년 뒤에 105만 원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101만 원을 내라고 했어요. 이 금융상품, 1년 뒤에 105만 원을 주는 금융상품의 가격이 지금 101만 원이랍니다. 당연히 안 사겠죠. 그렇죠? 세 번째, 100만 원을 내라고 하면 어떨까? 그럼 뭐, not a bad idea죠. 그렇죠? 100만 원을 내라고 하면 내가 100만 원을 은행에 그냥 예금을 해도 1년 뒤에 105만 원을 받는데, 이 금융상품은 for sure 1년 뒤에 105만 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뭐 당연히 지금 내가 100만 원을 낼 수 있겠죠. 뭐 충분히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not a bad idea입니다. 네 번째, 99만 원을 내라고 하면 어떨까요? 당연히 why not 하고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것이죠. 이런 식의 접근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어떤 생각의 유연성을 갖게 해주는 이그젬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의 금융상품의 가격은 계속해서 변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융상품의 가격을 내가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때 반드시 뭔가와 비교를 해야 될 거예요. 이게 바로 비교의 기준이 되겠죠. 내가 이거 안 하고 다른 거를 하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 가 이제 비교의 기준이 될 것이고, 99만 원 생각해 보니까 내가 99만 원을 맡기면 1년 뒤에 얼마를 벌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100만 원을 맡겼을 때 105만 원을 받는데 내가 그거만큼 내지 않아도 1년 뒤에 10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내고 사야 105만 원어치를 얻을 수 있는데 내가 99만 원만 내도 1년 뒤에 105만 원어치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99만 원을 내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것이죠. 자, 이제 금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00만 원을 은행에 맡기면 1년 뒤에 105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원금이 100만 원, 이자가 5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오늘의 100만 원, 내가 오늘 은행에 맡기는 바로 그 100만 원은 1년 뒤에 얼마와 시장에서 교환이 될까? 맞바꿀 수 있을까? 교환의 의미죠. 얼마와 교환이 될까? 뭐 말씀드렸듯이 지금 100만 원은 1년 뒤에 105만 원과 교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여담인데요. 타임머신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제가 타임머신 영화도 좋아하고 뭐 개인적으로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캐릭터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뭐 다 좋아하는데 볼 때마다 좀 불편한 건 뭐냐면 타임머신은 시간을 이동하는 거잖아요. 시간을 넘어서서 뭐 미래로 가거나 과거로 갔을 때 그게 그 이제 현금의 가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조금 불편합니다. 뭐 이렇게 메이저한 건 아니고 되게 마이너한 거긴 하지만
그래서 교환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볼 텐데요. 교환 비율은 1년 뒤에 금액을 오늘의 금액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뒤에 105만 원과 일종의 교환 비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원화와 달러가 교환되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환율이 1250원이라고 한번 해보죠. 이 설명 제가 드리기 전에 1250원입니다. 1달러에. 그래서 1250원을 내면 1달러를 받을 수 있고, 물론 이제 달러를 살 때와 팔 때의 가격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1달러를 내가 팔려고 그러면 조금 금액을 후려쳐가지고 좀 적게 해주고, 달러를 내가 살라 그러면 내가 팔 때의 금액보다 더 얹어서 좀 비싸게 받습니다만, 뭐 우리가 그런 거 좀 빼고 1250원을 내면 1달러를 살 수 있고, 반대로 1달러를 가지고 가면 나한테 1250원을 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환율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하겠죠. 1250 나누기 1달러 해서 달러당 1250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의 100원이 달러라고 생각하시고 1년 뒤에 105만 원이 125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100만 원은 1년 뒤에 105만 원과 정확히 시장에서 맞바꿀 수 있을 것이고요. 이 교환 비율이 100분의 105니까 뭐 1.5인데요. 뭐 여기 그냥 0.05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계산하면 1.05잖아요. 1 빼시면 돼요. 1 빼고 0.0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5와 0.05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서 그냥 단순히 1 뺀 건데요. 1.05는 원금과 이자율을 의미하는 것이고 0.05는 원금은 빼고 이자율만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그래서 왼쪽에 있는 1.05를 조이자율 이런 식으로 불러요. 뭐 그냥 듣고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gross라는 뜻이고요. gross interest rate라고 하고, 그 다음에 0.05는 그냥 뭐 interest rate라고 합니다. 일단 보시면 2를 뺐다고 생각하시고요.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100만 원이 1년 뒤에 얼마의 금액과 교환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교환 비율입니다. 그래서 0.05라고 한다면 오늘의 100만 원이 1년 뒤에 105만 원과 교환될 수 있다. 이걸 뜻하는 것이겠죠. 만약에 이자율이 10%라고 한다면, 0.1이라고 한다면, 퍼센트로 나타내면 이제 100을 곱해서 10%가 되는 거니까요. 이자율이 0.1이다. 그 말은 오늘의 100만 원이 1년 뒤에 110만 원과 교환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우리 이제 교재에서는 돈을 빌리면 그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해야 되는 일종의 이제 비용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뭐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그 상상력에 그 한계가 생기기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은 이제 이런 식의 시간의 개념, 그 다음에 현재에서의 100만 원, 미래에서의 100만 원, 이런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것, 이런 능력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가치에 대한 설명을 좀 제가 해야 되는데요. 현재 가치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이제 교재에도 현재 가치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자세히 나와 있어서 제가 좀 보완을 해서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책하고 병행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경제학 서적이 있다면 뭐 도서관에서 현재 가치와 관련한 설명들이 좀 있을 텐데, 대체로 그 어렵게 설명한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 그 다음에 제가 만든 슬라이드, 그리고 현재 가치와 관련해서 이제 뭐 구글에서 서치를 하면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그렇게 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지나치게 전문적이진 않아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서 현재 가치 보도록 할 텐데요. 이자율이 5%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오늘의 100만 원은 1년 뒤에 105만 원과 맞바꿀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100만 원과 1년 뒤에 105만 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자율이 5%일 때 100만 원을 뭐 은행에 예치를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100만 원은 원금으로 돌려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0만 원에 대해서 5%를
100만 원의 5%를 계산해 보면 이 값은 5만 원이니까요. 1년 뒤에 내가 받게 되는 돈이 정확히 105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100은 원금이고 100 곱하기 1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00의 5%에 해당하는 이자 5만 원.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이제 우리가 원금과 이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간단하지만 100 곱하기 2를 한 거고요. 원금 더하기 100 곱하기 이자율을 한 것입니다. 0.05. 그러면 이게 원금이고요. 이게 바로 이자가 되겠죠. 100으로 묶어주면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1 플러스 0.05.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원금이고 100에다가 0.05를 곱한 것이 이자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 5%라고 하면 이제 이게 원금이고요. 1 곱해서 원금 이렇게 해서 원금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자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1 플러스 이자율을 곱하면 1년 뒤에 100만 원의 가치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100만 원은 1년 뒤에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1 플러스 이자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혹은 현재의 100만 원을 현재의 100만 원에 1 더하기 이자율을 곱하면 미래죠, 미래. (100만 원의) 미래 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의 100만 원이 미래에 얼마와 맞바꿀 수 있는가가 질문이고요. 그 금액을 어떻게 찾냐면 현재의 100만 원에다가 1 플러스 이자율을 곱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원금과 이자를 더한 것이 되겠죠. 간단한 계산이고요. 의미가 있습니다. 계산은 뭐 너무 단순한 거니. 여러분 은행에다 100만 원 맡기면 이자율이 5%예요. 1년 뒤에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뭐 당연히 105만 원 받는 거죠. 1 플러스 이자율 곱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현재 100만 원이 미래에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를 우리가 찾아낸 것이고요. 또는 지금 100만 원의 1년 뒤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05만 원의 또 다른 이름은 지금 100만 원의 1년 뒤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미래 가치라고 했는데 이 미래가 이제 정확히 1년 뒤니까요. 1년 뒤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만 원과 1년 뒤에 105만 원을 맞바꿀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시장의 이자율이 5%니까. 그래서 지금 100만 원을 1년 뒤로 보내면 그게 105만 원으로 변신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래의 105만 원을 현재로 이렇게 데리고 오면 이게 100만 원으로 변신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타임머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현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는데 이자율이 0%가 아니니까 그럼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동을 했을 때 어떤 자산이라든가 웰스 이런 것들이 변해야 맞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은 또 뭐 워낙에 잘 살아서 그런지 별로 그런 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자율이 5%일 때 그러면 1년 뒤에 105만 원은 지금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도 궁금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는 단순합니다. 100만 원을 미래로 1년 뒤로 보내면 105만 원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자율이 5%니까. 반대로 미래의 105만 원을 현재로 가지고 오면 얼마가 될까요? 당연히 100만 원이 될 거예요. 그거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물론 이 간단한 식만 하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자율이 5%일 때 100 곱하기 1 플러스 0.5는 105와 같다 라고 하는 이 식만 알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이거라는 거잖아요. 미래의 105만 원이 현재로 오면 얼마가 될까? 얼마의 가치를 가질까가 이제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우린 100만 원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걸 계산하고 싶다면 이걸 X라고 써보죠. 미래의 105만 원을 현재로 가지고 온다면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이걸 똑같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얼마가 미래로 갔을 때, 정확히 1년 뒤로 갔을 때 105만 원이 될까라고 하는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뒤에 105만 원은 현재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은 현재 얼마의 가치를 정확히 1년 뒤로 보냈을 때 105만 원이 될까? 두 질문은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거 x값 찾는 거 어렵지 않겠죠. 양변을 1 플러스 0.05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제가 왜 1.05라고 얘기하지 않고 1 플러스 0.05라고 얘기하는지는 나중에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양변을 1 더하기 0.05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더하기 0.05. 여기는 없어지겠죠. 그럼 x의 값을 찾을 수 있어요. x의 값은 어떻게 찾냐면 미래에 1년 뒤에 105만 원을 1 플러스 0.05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제가 왜 그냥 단순히 105만 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냐면 그냥 105만 원이라고 하면 그게 지금의 105만 원인지 1년 뒤에 105만 원인지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반드시 1년 뒤에 105만 원이라고 해야 됩니다. 1년 뒤에 105만 원은 바로 현재 얼마의 가치가 있냐면 단순히 105만 원을 1년 뒤에 105만 원을 1 더하기 0.05로 나누어 주면 1년 뒤에 105만 원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100이죠. 그렇죠? 이자율이 5%일 때 1년 뒤 105만 원의 현재 가치는 100만 원입니다. 계산하는 방법. 미래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105만 원. 그러면 뭐 이게 1년 뒤겠죠. 1년 뒤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1년 뒤의 가치를 1 더하기 이자율로 나누어 주면 그것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5%일 때 1년 뒤 105만 원의 현재 가치는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말 시험 때 이거와 관련된 문제를 좀 몇 문제를 만들 생각이에요. 이자율이 5%일 때 2년 뒤 105만 원의 현재 가치를 한번 계산해 보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X에서 출발하면 돼요. 지금 제가 X만큼을 은행에 예금을 하면 1년 뒤에 이게 X 곱하기 1 더하기 0.0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액을 다시 1년 동안 은행에 맡겨두면 X에 1 더하기 0.05에다가 이 다시 전체에다가 1 더하기 0.05를 곱하면 되겠죠. 그 문제가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제가 지금 100만 원을 은행에 예치를 하면 이자율이 5%예요. 1년 뒤가 되면 저는 105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곱하기 1.05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105만 원을 다시 은행에 예치하면 여기에다가 1 더하기 0.05를 하면 되니까요. 2년 뒤에는 얼마를 받게 될까요? 105에다가 다시 5%를 곱하면 얼마를 받게 되겠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이런 계산을 잘 못해서요. 105의 5%는 5.25가 되겠네요. 5.25를 추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110.25가 되겠네요. 그렇죠? 110.25만큼이 됩니다. 뭐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계산하는 방법이 더 중요한 거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갈 때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면 100에다가 제가 1 플러스 0.05를 곱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갈 때 다시 1 더하기 0.05를 곱했으니까 100 곱하기 1 더하기 0.05에다가 다시 1 더하기 0.05를 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0.05를 두 번 곱한 거예요. 그래야 이제 2년 뒤로 가는 것입니다. 이자율이 5%일 때 2년 뒤 105만 원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될까? 이제 이걸 거꾸로 되돌아오면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꾸로 돌아오는 거. 그래서 제가 표로 적어놨으니까요. 뭐 한번 보시면 지금 제가 X만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X만큼을 1년 동안 은행에 맡겨놓으면 1년 뒤에 정확히 X의 가치는 X 곱하기 1 더하기 0.05가 되고요. 다시 이걸 1년 더 은행에 예치를 하게 되면 그러면 X 곱하기 1 더하기 0.05 곱하기 1 더하기 0.05 이걸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똑같은 거 두 번 곱했으니까 이거의 제곱. 이게 정확히 105만 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X의 2년 뒤의 가치는 105만 원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거꾸로 2년 뒤에 105만 원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될까?
1년 뒤 105만 원의 현재 가치는 우리가 여기서 계산했단 말이에요. 1 더하기 이자율로 나누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럼 2년 뒤에 105만 원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될까? X를 2년 동안 묶어두면 2년 뒤에 105만 원이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간단합니다. 양변을 1 더하기 0.05의 제곱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죠. 두 번, 1 더하기 0.05로 두 번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5 나누기 1 더하기 0.05, 1 더하기 0.05로 두 번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제곱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2년 뒤에 105만 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인가? 그러면 어떤 금액을 1 플러스 0.05 두 번 곱해주면 2년 뒤에 105만 원이 되는 거니까 거꾸로 105만 원을 1 더하기 0.05의 제곱으로 나누어 주면 2년 뒤 105만 원의 현재 가치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X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금액을 2년 동안 이자율 5%로 은행에 예치한다면 정확히 2년 뒤에 105만 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X를 계산하시면 되고요. 한 번 더 해보죠. 3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지금 X를 은행에 예치를 해요. 이자율은 5%입니다. 1년 뒤에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2년 뒤에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1년 더 맡겨놓으면 여기에 이제 3승이 되겠죠. 그래서 X에 1 플러스 이자율의 3승을 곱한 것이 바로 105만 원이 된다는 것이고, 그럼 X를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105만 원을 1 플러스 이자율의 3승으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제가 색깔로 구분을 했는데 여기 있는 것이 이자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플러스 이자율을 몇 승 할 것이냐? 3승이잖아요. 3승이 3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똑같으니까 5%로 계속 일정한 거예요. 3년 동안. 일반화 시켜보죠. N년 동안 은행에 예치를 한다면, 혹은 더 정확한 표현으로 N년 뒤에 이자율은 5%입니다. N년 뒤에 105만 원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될까? 계산 방법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N년 동안 X를 은행에 예치해 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 1년 하면 1 플러스 0.05를 곱한 것이고, 한 번 더 곱하면 제곱, 또 한 번 더 곱하면 3승, 이런 식으로 어떤 패턴이 관찰이 되는데요. 패턴은 1년 후면 1승, 2년 후면 제곱, 3년 후면 3승, 이런 식으로 승수가 똑같이 이제 증가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n년 후니까 승수가 n이 되겠죠. n이 10일 수도 있고 20일 수도 있고 그런 값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x를 n 기간 동안 혹은 n년 동안 은행에 예금해 두었을 때 n년 후에 내가 받게 되는 금액은 바로 105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n년 후에 105만 원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지금 x만큼을 예금을 하면 n년 후에 이자율 5%로 일정할 때 n년 후에 105만 원을 돌려받는 것이니까요. 105만 원을 1 더하기 이자율의 n승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x에 대해서 풀면 바로 n년 뒤에 105만 원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105만 원을 1 더하기 이자율의 n승으로 나누어 주면 n년 뒤 105만 원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가치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분모가 커지는 거예요. 1 더하기 0.05에서 n이 커지면 분모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1보다 크니까요. 1보다 큰 거에 제곱하고 세제곱하고 막 계속 이렇게 승수를 올려주면 그러면 그 값은 점점점 커져요. 분모가 계속해서 커집니다. 분모가 커지면 당연히 이 분수는 x라고 하는 값은 분수로 되어 있잖아요. 105 나누기 1 플러스 이자율의 n승인데 이 값은 이제 작아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2분의 1보다 3분의 1이 더 작고요. 3분의 1보다 4분의 1이 더 점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5분의 1이 작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x는 점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1년 뒤에 1억 원의 현재 가치 꽤 크죠. 하지만 10년 뒤에 1억 원의 현재 가치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 20년 뒤에 1억 원의 현재 가치, 얼마나 될까요? 그 다음에 뭐 30년 뒤에 1억 원의 현재 가치, 그렇게 큰 돈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항상 학생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종류의 보험 상품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제 친구도 보험 상품을 전에 판매를 해서 저도 그 친구를 통해서 친한 친구여서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 보험 상품을 몇 개 가입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친구도 아는 거죠. 그 친구도 제 친한 친구고, 고등학교 시절부터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고등학교 시절에 굉장히 이제 가깝게 지냈던 친구여서, 근데 그 친구는 굉장히 정직하고 뭐 저한테, 저는 이제 그 친구니까 보험 상품을 한 두어 개 구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해서 보험 상품을 구입한 거고, 그 친구는 저한테 보험 상품을 팔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미리 얘기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보험 상품이 눈에 띄었냐면, 50년 뒤에 3억 원인가 뭐 이런 금액을 주는 보험 상품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지금부터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얼마의 금액을 납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봐도 그런 보험 상품은 전혀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후에 내가 3억 원, 뭐 이런 5억 원인가요? 이런 금액을 이제 받을 수 있다는 이제 일종의 착시 효과를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을 판매하는 사람이 그 기간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주지 않으면, 그게 30년 뒤에 5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30년이라고 하는 시간보다 5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더 많이 강조한다면 일종의 이제 그 착시 효과를 주는 거잖아요. 5억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이제 크게 느껴질 정도로. 근데 그런 금융 상품이 눈에 띄었었는데, 뭐 저는 이제 뭐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친구한테. 뭐 그 친구가 그 금융 상품을 저한테 소개한 것은 아닙니다만, 뭐 이런 거 저런 걸 이렇게 저한테 쭉 보여주는데 그게 눈에 들어왔고, 그 30년 뒤에 5억 원이면 지금 도대체 얼마의 가치가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 친구도 알죠. 이런 거는 하지 말라고. 뭐 가입할 만한 상품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 만약에 전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저는 실손보험 이런 것도 가입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웬만한 보험 상품, 운전자 보험 많이 가입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자동차 보험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운전자 보험 같은 것들도 많이 판매하는데, 저는 뭐 운전자 보험 같은 것도 가입하지 않았고요. 암보험 이런 거 가입하지 않습니다. 가입하지 않았고, 약간의 두려움은 있는데 그 두려움을 이제 운동과 네, 건강한 생활로 극복하고자 합니다. 뭐 여하튼, 네. 미래의 어떤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그게 30년, 40년 정도의 뒤라면 한번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렇게 큰 현재 가치를 갖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이걸 조금 더 일반화 시켜보고 싶은데요. 두 번 더 남았습니다. 이제 금액 105만 원을 제가 Y로 바꿨고요. 이제 이 Y라고 하는 금액을 이제 알고 있다고 한번 해보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여전히 X고, 이 Y는 어떤 일정한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알고 있는 금액을 Y라고 적어 놓은 것이고, X는 정말 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n년 뒤에 y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될까? 뭐 마찬가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105 대신에 제가 y라고만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n년 뒤에 y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수 있겠죠. 계산 방법은 n년 뒤에 금액인 y를 1 플러스 이자율의 n승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이걸 이제 1 플러스 이자율의 n승으로 나누어 준다는 것을 그냥 우리가 디스카운트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 더하기 0.05의 n승으로 나누어 준다는 말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 같은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디스카운트를 한다고 할 때도 구체적인 표현을 다 해야 됩니다. 이자율은 5%고 n년 뒤에 y의 금액을 받는 경우 그 y의 현재 가치가 얼마일까,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하면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디스카운트라고 표현을 하고요.
디스카운트는 뭐 할인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할인한다. 보통 이제 디스카운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자율이 5%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R일 때, 그래서 이자율 R도 우리가 알고 있고 N년 뒤에 금액 Y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R과 Y는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어떤 포뮬라를 제가 공식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기 위해서 특정한 값을 다 이제 문자로 바꾸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값을 그냥 대입하면 현재 가치를 계산할 수 있도록 제가 포뮬라를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X의 금액을 은행에 예치하면 1년 뒤에 1 플러스 이자율만큼을 받고요. 2년 뒤에는 1 플러스 이자율의 제곱만큼을 받고 곱해서 3년 뒤에, 그 다음에 N년 뒤에는 내가 처음에 예금했던 금액에 1 플러스 이자율의 N승을 곱한 금액만큼을 돌려받게 될 텐데 바로 그 금액이 정확히 Y와 같아진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X를 이제 계산할 수 있습니다. N년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금액, 그 가치 Y를 1 플러스 이자율의 N승으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현재 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어떤 이자율을 사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수 있겠죠. 이자율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이게 5년 뒤에 이게 105만 원이라는 금액이 혹은 Y라고 하는 금액이 5년 뒤의 금액인지 10년 뒤의 금액인지 뭐 1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5년 뒤에 1억인지 10년 뒤에 1억인지 혹은 뭐 30년 뒤에 1억인지도 중요할 것이고요. 기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했던 1년의 그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의 공식에까지 도달을 했는데요.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이제 사용하는 이자율이 있는데, 이 R, 이자율을 우리가 할인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걸 디스카운트 레이시라고 하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각주로 여기 적어 놨는데요. 우리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203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이제 할인율이 소개가 돼요. 이 할인율은 할인 금액 나누기 뭐 채권 가격, 채권과 관련해서 이제 할인율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할인율과는 다른 것입니다. 제가 그 203페이지에 나와 있는 채권과 관련한 할인율은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그 조금 더 경제학과 관련한 이쪽 분야와 관련한 그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 그다음에 조금 더 이쪽 분야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 이런 이제 용어들, 똑같은 용어인데도 이렇게 다르게 사용될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뭐 아무 문제 없이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뭐 안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이제 어떤 값을 할인율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뭐 이자율보다 더 좋은 할인율은 없으니까요. 이자율을 보통 이렇게 시장에서 결정이 된 이자율을 우리가 할인율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는, 그럼 어떻게 시장에서 이자율이 결정이 되는가를 봐야 되겠지만, 제가 여기에서는 뭐 간단하게 시장의 한쪽 측면, 그러니까 수요 측면, 그러니까 이자율이 시장에서 결정이 된다고 했을 때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이자율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그 설명들이 있는데 뭐 큰 문제가 없다면 대체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는 제가 수요 측면에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간단하진 않습니다. 좀 분량이 많습니다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문제를 만들었고요. 문제 1, 문제 2는 뭐 여러분들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자율이 10%일 때 R이 0.1일 때겠죠. 공식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공식은 Y는 X는 죄송합니다. Y 나누기 1 플러스 R의 N승이에요. 이게 바로 N년 뒤에 Y의 현재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 R일 때 1년 뒤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의 현재 가치는 얼마인가? 이걸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1년 뒤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금융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최대한 얼마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을까? 물론 그거보다 적게 지불하라 그러면 why not? thank you예요. 그렇죠? 그거보다 더 많이 지불하라고 하면 그럼 절대 이 금융상품을 구입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100을 대입하면 되고요. 이자율이 10%니까 R에다가 0.1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년 뒤니까 n의 1승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00 나누기 1 더하기 0.1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대략 한 91만 원 정도. 그래서 91만 원 정도면 뭐 구입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 2. 이자율이 10%일 때 이번엔 3년 뒤고요. 3년 뒤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의 현재 가치는 얼마일까? 혹은 3년 뒤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을 지금 얼마에 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그 금액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 공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x는 y 대신에 100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이 10%니까 0.1, 그 다음에 3년 뒤에요. 3승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100 나누기 1 플러스 0.1의 3승, 그래서 75.13만원, 75만원 정도 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이 관련한 내용을 기말시험 문제에 이제 문제로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산기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여러분 엑셀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요. 계산기보다 물론 이제 더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시면 당연히 더 좋은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고, 나는 계산기밖에 쓸 줄 모르는데 이 문제가 나오면 사실 좀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것부터 먼저 계산을 합니다. 계산기로. 그렇죠? 0.1에 3승을 계산을 하는데, 어떤 계산기는 3승을 계산하지 못하는 계산기도 있어요. 뭐 그런 계산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걸 3번 곱해요. 1.01 곱하기 1.01 곱하기 1.01 해서 이제 노트에다 적어 놓습니다. 얼마. 그 다음에 이제 100 나누기 여기다 적어 놓은 금액을 다시 계산기에 입력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방법은 아주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물론 공학용 계산기라든가 이제 회계 재무용 계산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판매하는 뭐 그런 계산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계산기가 없는 경우에는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엑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엑셀을 이렇게 열어서요. 뭐 어차피 우리는 뭐 오픈북이고 모든 자료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 모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모든 리소스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제가 이제 믿고 시험 문제를 만드는 거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과 이제 의견 교환만 하지 않으면 되겠죠. 근데 이런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여기에 이제 엑셀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n은 3이고, 그렇죠? 3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자율은 r은 0.1%, 10%니까 0.1.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Y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가 1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금액으로 한번 입력을 해보죠. 0이 6개.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사실 현재 가치란 말이에요. 현재 가치는 여기다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present value라고 써놓고요. 현재 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해요. Y, 이게 Y죠. 나누기, 그 다음에 1 더하기 이자율, B2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기간이 바로 n이니까 이렇게 3승 이렇게 해서 이 뭐죠? 이렇게 산 모양, 이게 꺽쇠, 이게 바로 승수를 이제 계산할 때 쓰는 거니까요.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현재 가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얼마냐면 75만 1,315원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75만 원. 맞죠? 75.13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 어떤 계산을 했었냐면 n이 1일 때 했었잖아요. 90.9 이렇게 나오고요. 금액이 너무 크면 그냥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100만 원. 90.9만 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n이 3이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걸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고 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때마다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이제 이 정도의 계산은 제 생각엔 이 시장과 경제 활동과 상관없이 이 정도 계산은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회사나 조직 생활을 이제
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아마도 시장과 경제활동을 수강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의 진로가 이제 그쪽 방향이기 때문에 이 과목을 수강을 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이 정도의 계산은 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example, 이것도 제가 엑셀로 만들어서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이건 조금 형태가 다릅니다. 단순히 그 미래의 얼마를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조금 까다로운데 보시죠. 이자율이 10%고요. 1년 뒤에 100만 원 받고 2년 뒤에도 100만 원을 받고 3년 뒤에도 1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뒤에 100만 원, 2년 뒤에 100만 원, 3년 뒤에 100만 원을 받는 그러한 금융상품의 현재 가치는 얼마가 될까? 이거를 나중에 제가 그 채권까지 오늘 뭐 강의를 다 해도 2시간 안에 채권까지는 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특히나 오늘 또 마지막 강의여서 너무 많이 하면 학생들이 싫잖아요. 그렇죠? 기말 시험 또 준비해야 되는데 이 과목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과목들도 많이 있어서 뭐 여하튼 가능한 좀 여러분들의 편의 그 다음에 뭐 생각해서 시간을 적절하게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어떤 문제들과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냐면요. 그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그런 회사의 주식들과도 관련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 굉장히 많아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구입을 해서 누군가에게 뭐 임대를 줄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오피스 건물일 수도 있고 하나의 뭐 작은 사무실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주택을 구입해서 이제 뭐 전세든 월세 형태로도 임대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3년 하고 끝나는 건 아니겠죠. 꽤 오랜 시간 동안 뭐 월세를 준다면 뭐 가게라든가 뭐 회사 사무실이라든가 혹은 아파트 주택 같은 것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부동산을 누군가에게 이제 월세로 임대를 해준다면, 그럼 이제 그 월세는 매달 들어오는 것이긴 하지만 뭐 1년에 한 번씩 뭐 연세 이렇게 비슷하게 1년에 한 번씩 받는다고도 한번 해보죠. 그렇다면 꽤 오랜 시간 동안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택의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도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겠죠.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1년 뒤에 100만 원, 2년 뒤에 100만 원, 3년 뒤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 그러한 금융상품의 현재 가치는 얼마가 될까? 따로따로 띄어서 생각해 보죠. 1년 뒤에 100만 원의 현재 가치 계산한 거고요. 공식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첫 번째 텀이 1년 뒤에 100만 원의 현재 가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텀 2년 뒤에도 정확히 2년 뒤에도 100만 원을 지급하니까 이거의 현재 가치를 또 계산하는 거예요. 이건 2년 뒤 현재 가치고요. 2년 뒤 100만 원의 현재 가치. 이건 이제 3년 뒤 100만 원의 현재 가치입니다. 그러면 1년 뒤 100만 원의 현재 가치 더하기 2년 뒤 100만 원의 현재 가치 더하기 3년 뒤 100만 원의 현재 가치를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금융상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수 있겠죠. 이것도 제가 이렇게 일일이 다 계산해서 숫자 적어 놓은 건 아니고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조금 이렇게 다르게 그 엑셀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n이 1, 2, 3 이렇게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을 여기다가 적어 놓는 것이죠. 이자율은 얼마냐면 10%였었죠. 0.1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원금을 적어놔요. 원금, 그 매달 지급받게 되는 금액 Y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100이라고 적어 놓죠. 그 다음에 이게 여기 지금 제가 있는, 작게 보이나요? 확대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셀 요 칸에 이제 어떤 값을 적어 놓는 거냐면 바로 이제 이 값을 적어 놓는 것입니다. 그 100만 원 나누기 1 플러스 R, 이렇게 저는 계산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원금 나누기 1 플러스 R에 1 플러스 R 이자율이 바로 여기 위에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1승을 해야 되는데 1승이라고 하면 이렇게 보통 전 하지 않고 왼쪽에 써놓은 2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이 보시면 이게 바로 y 나누기 1 더하기 2자율의 1승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 뭐가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뭐가 잘못됐습니다. 예, 잘못됐죠. 그렇죠. 네. 이건 0.1이어야 되고 얘는 100이어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자, 얘가 바로 이자율이고요. 얘가 바로 y 값입니다. 하나 더 만들어서 여러분 보시기 좋게 얘가 바로 r이고요. 그다음에 얘가 바로 y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클릭하고 이제 드래그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드래그를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숫자가 막 엉킬 수 있으니까 막 뒤섞일 수 있으니까 F4 키를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이 G2에 가서 F4 키를 딱 누르면 앞에 달러 표시가 되면서 이 값이 고정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가서 또 고정시키고 싶은 게 뭐냐면 이자율도 고정시키고 싶잖아요. F4 이렇게 딱 누르면 됩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똑같은 계산을 또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클릭하시고 요 밑에 사각형에 요 밑에 클릭한 다음에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할 수 있고 이거 한번 해볼까요? 드래그하면 그 다음 거 계산이 됐고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여기서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하면 이것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해 보시면 G2가 100이죠. 그렇죠? G2 달라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자율 F2에 있는 10%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값이죠. 그렇죠? 이 값은 이제 고정되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클릭하고 드래그 할 때 뭐가 달라지냐면 보시면 E5는 제가 고정을 시키지 않았어요. E5 위에 가서 보시면 얘는 E4가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위에 가서 보시면 얘는 E3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드래그해서 클릭하면 이제 요 n의 값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것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자율이 10%에서 5%로 떨어지면 0.05가 되면 이 값이 이제 한꺼번에 싹 바뀌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y가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 되면 1000만 원은 뭐 0만 더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재미가 없고요. 500만 원이라고 써보겠습니다. 500만 원이 되면 이렇게 다 바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제 생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시험 볼 때 굳이 그걸 일일이 다 계산할 필요 없잖아요. 값만 입력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게 바로 100이죠. 100.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0.1. 이자율이 10%고 이자율 얘가 y 값이겠죠. 100만 원일 때 1년 뒤 100만 원의 현재 가치는 90.9만 원이고 2년 뒤 100만 원의 현재 가치는 80.6만 원이고 3년 뒤 100만 원의 현재 가치는 75.1만 원입니다. 이제 이걸 다 더해야 되잖아요. 더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는 기호를 equality를 입력하시고 영어로 sum 이렇게 입력하고요. 괄호 열고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더할 것인지만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하시면 되는데요. 하이라이트 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 1, 2, 3 이 세 개의 값을 하이라이트 하시면 돼요. 클릭해서 똑같이 드래그 하면 됩니다. 셀에서 다시 한번 해보면 이렇게 셀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러면 F3부터 F5까지 더하라는 것이고 괄호 닫고 엔터 치면 됩니다. 그러면 248.7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죠. 이게 바로 1년 뒤에 100만원, 2년 뒤에 100만원, 3년 뒤에 100만원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의 현재 가치, 이자율이 10%일 때 248.7의 값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의 값이 나왔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뭐 문제가 조금 더 지금 이제 세 번째 문제가 좀 복잡한 형태잖아요. 이 세 번째 문제와 같이 복잡한 형태의 문제도 제 생각에는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산기 두드리지 마세요. 엑셀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 교재에는 없는 내용인데 그냥 간단하게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전기 자전거 공유 사업, 전동 킥보드 공유 사업 이런 거랑 굉장히 비슷한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받아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전기 자전거 공유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전기 자전거를 이제 구입을 해야 되는데요. 대체로 렌트를 하겠죠. 전동 킥보드는 대부분 다 렌트를 했을 거예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거 직접 사서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다 렌트를 했을 거예요. 전기 자전거 사업을 이제 5년 동안 해볼 생각인데, 이제 왜 5년이냐면 대체로 전기 자전거의 수명이 한 5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아마 더 짧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 사람이 탈 테니까. 전기 자전거가 많아질수록 그 전기 자전거를 많이 굴릴수록 운영을 많이 할수록 당연히 점점 수입은 줄어들 것이고요. 전기 자전거를 한 대 추가하면 이제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할 거예요. 뭐 전기 자전거에 대한 보험료라든가 이제 유지 보수해야 되고, 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따릉이라든가 혹은 뭐 저는 전동 킥보드도 안 타보고 이제 따릉이도 안 타봤는데요. 어렸을 때 자전거를 정말 원 없이 많이 타가지고 별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 걸어 다니는 것이 훨씬 더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뭐 뛰어다니는 것이 훨씬 더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비용이 이제 발생합니다. 보니까 유지 보수하는데 꽤 많은 비용이 들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자전거도 이렇게 한번 자세히 살펴본 적도 있고 그런데, 전동 킥보드는 뭐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고요.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꽤 그 손상된 정도가 심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자전거를 5대까지 투입할 수 있고요. 첫 번째 자전거를 투입하면 1년에 한 520만 원의 수입이 생깁니다. 단위는 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다 쓰지 않은 이유는 너무 불필요하게 숫자가 많아지니까, 0이 많아지니까. 첫 번째 자전거는 이제 520만 원 연간 수입이 발생하고, 자전거를 한 대 더 투입하면 500만 원의 추가적인 수입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전거가 점점점 많아지면 뭐 놀고 있는 자전거도 꽤 많이 생기잖아요. 뭐 따릉이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뭐 자전거를 계속 늘린다고 해서 수입이 계속해서 비례적으로 늘어나진 않겠죠. 이용자는 또 어느 정도 이용자들이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늘어나는 데에도 좀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면 자전거를 계속해서 늘린다고 해서 늘린 자전거, 새로 추가한 자전거로부터 예상되는 수입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일정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대체로 감소하겠죠. 세 번째 자전거로부터 예상되는 수입은 475만 원, 네 번째 점점점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뭐 보험료라든가 유지보수비라든가 뭐 이제 자전거를 또 충전도 해야 될 테니까요. 이런 이제 제반 비용이 한 400여만 원 발생하고요. 이건 뭐 자전거가 한 대든 두 대든 세 대든 상관없이 일정하게 자전거 한 대당 1년에 한 40만 원씩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자전거를 막 그렇게 사람들이 헤비하게 타고 두 번째 자전거는 뭐 이렇게 덜 타고 뭐 이러니까 첫 번째 자전거는 유지 보수비가 더 많이 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자전거는 그냥 골고루 사람들이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자전거, 다섯 번째 자전거가 점점 더 많아지면 아무래도 놀고 있는 자전거들이 많아지겠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대의 자전거나 여러 대의 전동 킥보드가 있으면 사람 마음은 아무래도 새로 투입된 자전거, 새로 투입된 전동 킥보드를 이제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 보수비는 다 그냥 대체로 비슷하게 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순수입인데요.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입니다. 첫 번째 자전거의 순수입은 연간 120만 원, 두 번째 자전거는 둘이 뺀 거예요. 500에서 400, 100만 원 이렇게 쭉쭉쭉. 순수입은 뭐 자전거를 투입하는 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추가적인 자전거로부터 얻는 순수입은 점점점 감소합니다. 전기 자전거를 구입을 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제가 가정을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건 조금 비현실적이고요. 대체로 전기 자전거를 빌려서 이 사업을 합니다. 전기 자전거 한 대의 가격은 이제 바로 지금 255만 원이에요. 255만 원. 이 바로 지금 가격입니다. 현재 가격. 지금 이제 사서 투입하는 거예요.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순수입이 제로고요. 사업을 시작한 1년 후부터 순수입이 발생한다. 이건 이제 계산의 편의상 이렇게 가정을 한 것입니다. 연차별 순수입의 흐름을 제가 표로 만들어 봤는데, 첫 해에는 수입이 발생하지 않고요. 자전거를 한 대만 구입해서 투입할 때 순수입은 첫 해에 120만 원, 두 번째에도 120만 원. 왜냐하면요, 이렇게 첫 번째 자전거는
연간 수입이 12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자전거 사업을 5년 동안 해요. 그래서 정확히 1년 뒤에 120만 원의 순수입이 발생하고 유지 보수비 다 차감한 것입니다. 2년 후에 120만 원, 3년 후에 120 이렇게 쭉. 그래서 5년 동안 125만 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0만 원은 1년 후에 발생하는 순수입이니까 지금의 120만 원과는 다른 가치를 가질 것이고, 마찬가지로 5년 후에 발생하는 120만 원은 지금의 120만 원과 다른 가치를 가질 것입니다. 자전거를 한 대 더 투입했어요. 그럼 두 번째 자전거로부터 얻는 추가적인 수입은 매년 1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전거로부터 얻는 추가적인 순수입은 마찬가지로 75만 원 매년 쭉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5년까지만 사업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5년 이후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연차별 순수입의 흐름, 이제 흐름을 우리가 스트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수입의 흐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매년 얼마만큼의 수입이 발생하는지를 이렇게 표로 표현한 것을 스트림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자율이 5%일 때 현재 가치를 한번 계산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제가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보여드렸던 이 엑서사이즈와 굉장히 비슷하겠죠. 이 세 번째 문제와 매우 비슷합니다. 첫 해에 100만 원, 1년 뒤에 100만 원, 2년 뒤에 100만 원, 3년 뒤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의 현재 가치를 우리가 이렇게 계산했어요. 지금 하고 싶은 것이 정확히 이자율이 5%일 때 첫 번째 자전거를 투입하면 일단 비용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자전거 가격 225만 원이었었나요? 바로 지금 가격으로 자전거의 가격을 생각하지 않고 이 자전거를 내가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는가를 계산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현재 가치 1년 후에 120만 원 이자율 5%고요. 2년 후에 120만 원 이자율 5%입니다. 이거 똑같은 계산입니다. 우리는 아까 사실상 여기까지만 한 것이죠. 이렇게 이자율이 10%라고 가정했고 얘가 이제 Y가 되는 것이죠. Y가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계산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순수입의 현재 가치를 제가 그냥 일단 표로만 표현을 했고요. 계산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1년 후에 120만 원의 현재 가치니까 1 더하기 이자율로 나누어 주면 되고 2년 후에 120만 원의 현재 가치는 1 더하기 이자율의 제곱으로 나누어 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5년 뒤에 120만 원의 현재 가치는 1 더하기 이자율의 5승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다른 값들도 다 마찬가지로 제가 표현을 했어요. 똑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더해서 첫 번째 자전거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보고 이렇게 더해서 두 번째 자전거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보고 이런 작업들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자율이 5%일 때 첫 번째 자전거를 빌려서 혹은 구입해서입니다. 제가 구입해서 전기 자전거 사업을 시작하면 5년 동안 얻게 되는 순수입의 현재 가치는 얼마인가, 혹은 이 자전거에 대해서 내가 얼마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 혹은 뭐 이러한 상품의 가격은 얼마인가, 그거보다 비싸면 절대 구입하지 않겠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엑셀에 표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를 4라고 바꾸고요. 5라고 바꾸고 얘를 지우고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도 됩니다. 일단 지워놓고 다시 하겠습니다. 클릭하고 드래그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건 다 다른 값이니까 이제 우리의 이자율은 0.05였고요. 5%. 그 다음에 첫 번째 자전거는 매년 얼마를 만들어내냐면 120만 원입니다. 120만 원. 첫 번째 자전거예요. 그러면 계산이 다 되겠죠. 그렇죠? 계산이 다 됐고 이걸 다 더하면 이제 첫 번째 자전거가 5년 동안 나한테 가져다주는 순수입 흐름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um 하고요. 저는 보통 이제 마우스를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이라이트 하는 걸 더 좋아하는데요.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하면 되겠죠. 클릭 앤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F3부터 셀 F3부터 셀 F7까지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를 하면 519가 됩니다. 519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이 이제 519만 원이겠죠. 계산 결과를 제가 다음 표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전거를 구매해서 그래서 계산한 값과 정확히 같습니다. 519.54 확인해 볼까요? 519.54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제가 표현을 했으니까 이것도 소수점 표현하는 것도 뭐 이렇게 잘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자리까지. 그래서 519.54 똑같은 값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전거는 이자율은 똑같고 보시면 이자율은 5%로 똑같고 뭐가 달라졌냐면 매년 순수입의 크기가 120에서 100으로 떨어진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 120만 100으로 바꿔놓으면 됩니다. 100 하면 432.95 만나보시죠. 430 이런 식으로 제가 계산을 한 거예요. 다 일일이 전자계산기로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자전거, 두 번째 자전거, 세 번째 자전거, 다섯 번째 자전거까지 5년 동안 발생하는 순수입 흐름의 현재 가치를 제가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엑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것을 강력히 추천하고요. 엑셀을 제가 알기로는 그 학교를 통해서 엑셀 프로그램을 얻으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MS 그 평가판 이런 거 잠깐 사용하는 것도 무료로 알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자율이 10%로 상승하면, 그래서 아까 요 테이블과 비교해 보시면 이자율만 5%에서 10%로 달라진 거예요. 이 17페이지고요. 17페이지의 테이블에서 이자율 5%를 이젠 20페이지 테이블에서 10%로 바꿔놨습니다. 이자율만 달라졌고요. 제가 지금 보고 싶은 것은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까. 그래서 똑같이 계산하면 되겠죠. 이자율이 10%일 때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일이 다 전자계산기를 사용하면 이런 계산을 똑같은 계산을 여러 번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피곤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이자율이 120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율이 5%인 경우, 그래서 10%로 상승하는 경우죠. 0.1이 됐습니다. 그러면 454.89가 되겠죠. 454.89입니다. 현재 가치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그러니까 더 많이 할인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율이 상승하면 분모가 커지는 거잖아요. 디스카운트를 할 때. 그래서 현재 가치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자율이 이제 15%까지 상승하면 어떻게 될지 보시죠. 만약에 0.15가 된다면 그러면 402만 원으로 더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이번에 15%로 상승했을 때고요. 그 다음에 402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첫 번째 자전거로부터 얻는 5년 동안 발생하는 순수입 흐름의 현재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합니다. 이자율이 높을수록 다 떨어지겠죠. 지금 바로 부담해야 되는 전기 자전거의 가격, 비용은 한 대에 255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이자율이 5%라고 하면 몇 대를 구입할까? 그러니까 255만 원과 비교해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자전거는 255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럼 얘는 첫 번째 자전거 구입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전거는 255만 원 내고 5년 동안 현재 가치로 계산했을 때 433만 원을 얻는 거잖아요. 당연히 두 번째 자전거도 구입합니다. 세 번째 자전거도 구입하겠죠. 비용보다 더 크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전거도 255만 원을 주고 사면 5년 동안 26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어요. 현재 가치로. 다섯 번째 자전거를 사면 다섯 번째 자전거는 255만 원을 주고 사면 5년 동안 현재 가치로 계산했을 때 173만 원밖에 벌지 못합니다. 여기서 스탑하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이 5%일 때는 자전거를 모두 4대 구입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 금액은 자전거를 구입하는 행위가 투자니까 투자 금액은 이제 1020만 원이 됩니다. 255만 원 곱하기 4에서. 그래서 이자율이 5%일 때는 자전거 공유 사업을 생각하는 사람,
투자 금액이 1,020만 원이 되고요. 나머지는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총 수입은 이만큼 다 더한 값이 될 것이고, 이유는 이 다 더한 값에다가 자전거 구입 비용, 투자 금액 빼면 뭐 간단하게 이윤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뭐 제가 그냥 심심해서 한 거고요.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그렇죠? 이거. 몇 대까지 자전거를 구입하게 될까? 만약에 이자율이 10%로 상승한다면, 이렇게 이자율이 10%로 상승하면 쭉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자전거 255만 원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전거 더 많이 벌 수 있고, 세 번째 자전거도 자전거 비용보다 더 높아요. 네 번째 자전거를 투입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전거 값보다 추가로 얻는 수입이 더 작겠죠. 그러면 이자율이 10%일 때는 자전거를 3대까지만 구입합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은 3 곱하기 255 해서 765만 원이 되겠죠. 이제 이자율이 15%로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자전거 한 대 255만 원인데 첫 번째 자전거는 그거보다 더 큰 수입을 얻고요. 두 번째 자전거 더 큰 수입을 얻습니다. 세 번째 자전거는 251만 원밖에 얻지 못하니까 여기까지만 구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자율이 15%일 때는 자전거를 2대 구입하고 투자 금액은 510만 원이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냐면, 이자율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자전거 구입 대수는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투자 금액도 감소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학의 영역에서 중요한 사실은,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기업들의 투자 금액은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기업들의 투자 금액은 점점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전기 자전거 사업과 같이 전기 자전거를 이제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뭐 이자율이 5%면 4대, 10%면 3대 이렇게 구입을 할 텐데, 기업들도 저축을 합니다. 그래서 저축해 놓은 돈을 써서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이 돈을 이제 보통 사내 유보라고 부르죠. 두 번째는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을 해서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직접 금융이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돈을 빌린 다음에 자전거를 구입할 수도 있겠죠. 또는 뭐 직접 자전거 회사에 가서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 상승할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까? 첫 번째, 웬만하면 저축해 놓은 자금을 사용하지 않겠죠. 두 번째,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들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한 투자 금액을 점점 줄여갈 테니까. 세 번째는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하려는 기업들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금융시장으로 넘어갈 준비가 다 되긴 했는데, 준비가 되자마자 시간도 다 되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여기까지가 기말시험 범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시험 이후부터 여기까지 이제 기말시험 범위로 하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 현재 가치 계산하는 거 다시 한번 봐두시고, 그리고 이제 엑셀 파일을 사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친구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제가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문제당 많은 시간을 이제 들이지 못하는데, 이제 그걸 감안하셔서 빠른 계산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미리 좀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시장과 경제활동 수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개인적으로 놀랐던 것은 중간 강의 평가를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 과목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하나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말 강의 평가 때도 이제 주관식 문항들을 뭐 바쁘실 텐데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좀 제가 경제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고, 이 과목이 꽤 오랜 시간 동안 폐강이 됐었어요. 수강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서.
네, 감사하게도 여러분들께서 이 과목을 살려주셨고 저도 한 학기 동안 되게 즐겁고 행복하게 예, 강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다음 학기, 다다음 학기 계속해서 이 과목이 폐강이 되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생각, 그 다음에 또 제가 한 학기 동안 이제 이 과목을 끌어왔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제 뭐 저한테서 느꼈던 많은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뭐 제 개인적으로 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여서 좋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이 이 시장과 경제활동 강의를 하게 되셨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바쁘시겠지만 꼭 예, 한 말씀이라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감사드리고 뭐 시험 문제는 제가 출제를 다 한 다음에 기말 시험 문제를 다 만든 다음에 뭐 주관식은 몇 문제, 객관식은 몇 문제, 뭐 true false 문제는 또 몇 문제, 뭐 그 다음에 가능하면 뭐 11장에서는 몇 문제를 냈고, 뭐 10장에서는 몇 문제를 냈고, 뭐 챕터 9에서는 예를 들면 아직 문제를 전혀 만들지 않았습니다. 뭐 한 문제도 내지 않았고 이제 이런 정보들을 가능한 좀 빨리 문제를 만들어서 이 클래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넘어가야 될 챕터는 그냥 넘어가시면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는 부분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 테니까요. 다시 한번 한 학기 동안 이 과목 수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언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이 클래스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편하긴 한데요. 이메일로 해주셔도 제가 이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